테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시 환율 얘기 가져오셨네요. 엔화의 움직임,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 벌써부터 파급력이 꽤나 큽니다. 150엔대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동안의 엔화의 흐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엔화의 움직임 자체는 뭐 아시는 것처럼 160엔까지 치솟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140엔대까지 내려가서 한때 뭐 우리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엔캐리의 청산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달러의 강세, 그다음에 그 일본 정부의 그립력이 약해지면서 지금 엔화의 움직임만 보시면 이게 선진국 통화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속성상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 이런 식의 급한 움직임은 그 어디에도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변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화 움직임을 보시면 이게 그래도 나름 세계 경제 뭐 3위권의 선진국 통화인데, 선진국 통화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10% 정도를 너무 쉽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 거죠. 어찌 보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 5대 통화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쉽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일본 정부의 그립이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복잡단하게 된 게 그동안 이 항상 공명당과 이 자민당이 과반 이상, 그것도 뭐 말이 과반이지 과반을 아예 훨씬 넘는 정도의 압도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누구나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자민당 독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자민당 안에 정치 색깔이 워낙 다양해서 뭐 일방향으로 나간 적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독재라고 부를 정도의 그 그립이었는데, 지금은 민주당, 그 입헌민주당의 표가 상당히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들이 뭉치면 과반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총리 선거 다시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그립이 약해진 상황인데, 그립이 약해지면 어떤 변수들이 있느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 시게루 정부가 괜찮은 그런 이 기대를 받았다가 기대를 상실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부정한 돈을 썼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죠. 이게 이제 사람들을 실망시킨 거고, 그다음에 이 시게루가 예전에 아베를 공격하면서 했던 말들을 실제로 총리가 되고 나서는 거의 지키지 않았죠. 이런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뭐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서 떨어졌고, 그게 이제 타격을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본 기업들은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고 있지만, 일본의 지금 국민들 대다수는 엄청나게 화가 나 있고, 최근 외국인들을 향한 범죄도 굉장히 늘고 있고, 외국인을 향한 혐오 심리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최근 엔저는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시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럼 시게루 정부 입장에서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대중영업적인 성격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어차피 대기업 편 들어봐야 한 표인데 지금 대중들의 몇십만 표가 예를 들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뭐 10월 달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지금 대부분의 뭐 경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전부 12월 혹은 1월 정도에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 금리 인상의 뭐 속도는 여전히 느리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엔화가 예전처럼 뭐 160엔 아래로 내려가는 초약세는 멈추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화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또 하나의 문제는 예전처럼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로 엔화가 다시 급락했을 때 다시 엔캐리 우려가 발생하면서 이머징 마켓이나 소위 위험 자산들이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엔화가 급등하는 것은 그 어느 방향으로 봐도 좋을 게 전혀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엔화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저는 오히려 조금 스무딩하게 움직여야 뭐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카드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도 뭐 11월 달, 12월 달 정도는
이 지금 시계로 정부의 이런 정부 장악력, 금융시장 장악력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걸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의외로 쉽게 정부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내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지금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라든지 달러 강세 상황도 같이 좀 염두를 해야 둬야 될 텐데 달러 강세도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조금 더 위로 열어둘 만한 가능성은 없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달러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본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유동성 공급 증가에 의한 이런 약세가 나타난 것도 사실인데, 근데 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해리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돈을 쓰는 데가 다르지 둘 다 당선되자마자 대규모의 채권을 투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미국도 유동성 공급하는 건 마찬가지고, 뭐 미국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낮다는 것이지 또 일본에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다 이렇게 보기에도 어렵고요. 만약에 미국의 물가가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미국도 지금과 같은 계속적인 달러 강세를 이어가기엔 어렵다라는 거고요. 트럼프의 존재 자체가 이번에는 달러 약세를 계속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제한적인 강세 정도가 아마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선거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뭐 급격한 변동성을 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엔화의 움직임은 어쨌든 계속 올라가는 건 우리 입장에선 전혀 좋지 않은 변수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강세 뭐 갈 수 있죠. 그런데 뭐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1~2% 정도 변하는 정도의 강세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뭐 5% 올라가고, 이거는 가장 변동성이 적다는 환시장의 특성상, 그것도 선진국이라는 일본 엔화의 특성상 전혀 이제 긍정적이지 않은 이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화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엔화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시장 전체적으로는 엔화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변동성이 크지만 않다면은 그 방향성에 우리가 적응할 만한 시간만 준다면 괜찮을 텐데 요즘에는 굉장히 좀 급격하게 움직여서요. 그리고 섹터별로 좀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의 영향을 봤다면은, 그리고 또 이 엔화의 환율에 대해서 엔터라든지 그리고 뭐 채산성 측면에서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업체들이라든지 여행항공 이쪽으로는 또 희비가 엇갈리는 섹터들인데, 지금 현재 이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 가운데서 섹터별로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가 약세를 보이는데도 일정 부분은 뭐 영향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뭐 미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하이브리드 쪽에서 경쟁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이런 측면에는 분명히 일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뭐 여행업계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엔달러보다는 엔원 환율 자체가 좀 더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이제 엔원 환율 자체가 워낙 이제 뭐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화 입장에서 일본에 놀러 가는 게 뭐 우리나라 제주도 가는 것보다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뭐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존재하면서 실제로 또 일본의 뭐 소도시나 일본의 대도시로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도 뭐 워낙 많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원화가 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엔화의 약세 속도보다 원화 약세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예전에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강세, 뭐 대표적으로 뭐 진에어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처럼 실적이 꾸준하게 좋았던 종목을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그 엔원 환율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뭐 특별하게 모멘텀을 부여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해 업종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화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또 반가운 소식을 들려줬던 섹터입니다. 게임 섹터. 오랜만에 판호 발급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판호 발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게임 섹터 분위기 살아나는데 일조할 것인가, 이 부분은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시프트업이 크게 부각받았죠. 어떻게 보면 NC소프트가 두 개가 나왔는데 NC소프트의 뭐 이 리니지는 뭐 워낙 오래된 게임이니까 실제적으로 뭐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NC소프트의 반등은 구조조정에 의한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실제로 이 판호 발급과 관련된 뭐 긍정적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시프트업도 주가가 일단 올랐다가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준비된 그림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판호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오늘 그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제목인데, 그 제목의 뜻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중국의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폭발적이지 않다. 그냥 그저 그렇다. 계속 제자리라는 거죠. 뭐 크게 늘지도 않고 크게 줄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되고 있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게임사들이 뭐 하겠어요? 결국 일하려면 계속 게임판 갈아엎거나 아니면 새 게임 개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늘지 않고 있는데 게임 숫자는 계속 늘고 있고, 그 히트하고 있는 게임이 한 뭐 2년 단위로 해서 계속 판갈이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 강도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커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안에 들어가서 단기적으로는 뭐 새 게임이다라고 해서 쭉 올라올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거 뭐 유지해봐야 길게 가는 게임이 별로 없고 뭐 한 달 내로 다시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쟁력 자체를 크게 바로 상실해버리는 종목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판호 열면 바로 매출이 폭증한다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판호 받고 나서도 어차피 게임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게임이 데뷔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하느냐, 또 발생한 그 매출이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판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게임 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뭐 2주 전에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주 전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릴 때 이번 실적의 가장 큰 포인트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게임 업종들이 좋아질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중심에는 여전히 실적이 견조한 크래프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전략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 현재 뭐 판호 나온 종목군들을 쫓아갈 이유가 전혀 없고, 실제로 그 판호와 관련된 숫자가 확인된 이후에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뭐 주가가 실제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기대를 반영하면서 너무 올라버리면 오히려 이런 게임주들은 뭐 미련 없이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엔터와 더불어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종목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부터의 관심은 아마 11월 달에 있을 우리나라의 이제 게임 대전 정도, 그 정도에서 신작 게임의 반응 정도를 보시고 오히려 차익 실현을 좀 더 해야 되는 구간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기대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슬슬 먼저 접근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나올까, 이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픽 여전히 크래프톤으로 보시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종목군들의 부활이 상당히 눈길을 끊었습니다. 활발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사실 좀 아직까지 물음표가 걸립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 역할을 해주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활발하게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물론 다른 종목 대비로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등 연속성, 이 40만 원을 뚫어내고 나서 꾸준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인지, 어제 전체적인 2차 전지의 흐름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올랐을까요? 네, 아무래도 AMPC 관련 뉴스가 가장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또 해리스가 됐을 때 과연 얼마나 또 수혜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 뭐 추가 수혜는 없겠지만 기존의 수혜가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뭐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 SDI 같은 것도 올랐던 이유가 AMPC 관련된 내용이 확정됨으로써, 즉 모듈도 추가해 줌으로써 결국 그와 관련된 긍정적 흐름이 나타났고, 4분기부터 미국 생산이 되는 삼성 SDI가 실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AMPC가 실적으로 들어오면서 실적이 되고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서 확실한 사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바닥을 찍었다 정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있어서는 누구도 확신하기 어렵다. 일단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뭐 트럼프가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다 될 수 있을까? 혹은 뭐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과연 뭐 추가적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그다음에 뭐 전기차의 판매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물음표들이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관점은 아직도 명확하게 장기적으로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제가 앵커에게 뭐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면 작년 봄 여름에 2025년이 뭐라고 얘기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2차 전지와 전기차에 있어서 2025년이 뭐라고 혹시 정의됐는지 기억하세요?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2025년이 30%가 전기차 비중이 넘어서면서 전기차의 주력이 되는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이 중국 빼고 있나요? 그 어느 시장도 뭐 30%는커녕 지금 뭐 20%도 넘기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는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그 미국에 대한 과잉 투자는 이어지고 있는 국면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민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뭐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고 뭐 저가 매수는 충분히 신규 매수에선 가능한 시점이 됐다라고 6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구간에서 LG엘솔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저 가격이 뭐 EVA 위탈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PER로 적용할 수 없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정 가격인지 저기서 만약에 AMPC가 변동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좀 유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리포트에서도 뭐 지금 현재가 적정 가격입니다라는 뭐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대선 이전에는 조금 비중을 한번 줄여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 SDI나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알 수 없는데 저는 트럼프가 되면 일단 보조금 재분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RA 폐지는 제가 보기에도 어렵고 뭐 레드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성이 명확하잖아요. 지금 기존 에너지가 됐든 뭐 신규 에너지가 됐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자기를 지지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가장 트럼프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IRA 자금 전체를 뒤집어 엎는 그런 흐름보다는 재분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옥시덴탈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에는 계속 혜택을 몰아주면서 나머지 뭐 지금 뭐 강관이라든지 뭐 소외되어 있는 나머지 에너지 회사들 쪽을 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뭐 정책적인 배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IRA 폐지보다는 IRA의 재분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선거 이전에는 한번 조금 정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정책의 방향을 보고 다시 이제 좀 비중을 실는 것이 어떨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열성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중간에 질문을 못 드렸는데 AMPC가 세액공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어떤 식의 뉴스가 나왔길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모조리 호재였다라는 건가요? 핵심은 그동안 배터리, 셀, 모듈 이걸 다 쪼개서 굉장히 좀 논란거리가 많았죠. 이게 어디까지 주는 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모듈에게도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AMPC가 뭐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던 것들의 보조금을 준 거예요. 근데 어저께 10월 24일인가요? 그걸 기준으로 확정된 것은 모듈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모듈을 하나의 어떤 객체로 인식하면서 여기에도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봐서 그러면 우리 셀 기업들, 그다음에 셀을 바탕으로 또 모듈을 만드는 전체적으로 이중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긍정적 부분들이 2차 전지 뭐 소재나 셀이나 아니면 모듈을 만드는 기업 전체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 정부 내에서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준 것까지는 고맙지만 새 대통령이 됐을 때 그걸 그대로 이어갈 거냐?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분배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지금 뭐 외신을 봐도 그렇고 국내 뉴스를 봐도 그렇고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IRA 혜택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만데 IRA를 폐지하겠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폐지하겠다, 뭐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근데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IRA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사람들 지역이 많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되는데 그러면 저는 폐지하지 않고 기존에 자기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유지해주고 나머지 다른 쪽으로 몰아주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IRA 자금의 재분배는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LG 에너지솔루션 반등의 지속성은 물음표를 주셨는데 물음표는 여전히 좀 남겨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어제 상승으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대선 전에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여놓으셨다가 이후에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보시고 나서 선택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